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강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조촐한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감사한 것 같고요. 혹시 뭐 여기 이렇게 주말에 사실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사업자를 내고 저도 소상공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소상공인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보다 그럼 더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어떤 일 하세요? 그럼? 지금은 부산 당일부터 운영 플랫폼 아, 그러시구나. 언제 창업하셨고요? 작년 10월에서 이제 요 근래 코로나 당일 하면서 이제 조금 다시 정상화시키고. 아, 그렇구나. 또 한 분은 어떻게 되세요? 어부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 쪽에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 쪽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같이 좀 고민하는, 같이 질문을 좀 던져보는 자료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도에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진흥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했고, 그 뒤엔 저는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또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다가 2009년부터는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R&D 기술전문위원회라든지 교육청 인권노동위원회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R&D 분야 업무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일자리,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쪽에 제가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을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업무를 올해는 제가 이제 맡으면서 우리 공공배달의 우리 동백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소상공인 창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이제 세상이 좀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게 이제 1970년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까지 자료인데, 여기 파란색 선이 농림어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주 산업이 농림어업이었습니다. 농림어업이었는데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국내 그 산업에서 어떤 이제 부가가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대신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도 저기 위에 약간 흐릿한 선이 그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도 어떤 제조업이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제조업만 뜯어보면은 1970년도에는 섬유, 가죽 이런 것들 또는 음식료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주요 그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줄어들었죠. 대신에 지금 현재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우리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이제 점점 4차 산업화 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우리 총 GDP죠. 이제 국내 총 생산액이 1980년도만 하더라도 한 39조 원? 그 정도, 한 40조 원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기준으로 1900조였거든요. 아마 작년도 기준에는 2000조를 아마 달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제 40년 동안에 한 50배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리고 1인당 총 생산액도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1인당 GDP,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빨리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1인당 GDP가 벌써 이제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3,700만 원이고 거의 한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은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이게 일하는 시간이 예전에 1980년도에는 보시면은 55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일하는 시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40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GDP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당 평균 취업, 그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그 이제 보시면은 옛날에는 뭐, 한 시간, 뭐, 일주일에 뭐 54시간 이상 이런 비중이 높았다면은 지금 이제 한 36시간에서 44시간, 우리가 이제 말한 주당 40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평균 근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이유가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뭐 열심히 땀 흘려서 긴 시간에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뭐 부장님들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 퇴근하면 안 된다. 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회사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오래 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딱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도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기업들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뭐 예전에는 뭐 장의 전문 도전 막 이랬다면은 근데 이제 2011년도 돼서는 뭐 좀 전문적인 인력 뭐 그런 걸 원했다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도 이후로는 오히려 좀 정말 사람 본질의 좀 긍정적인 사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좀 인재상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뭐 코로나 채용 시대로 인재상들도 많이 변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좋은 것만 있느냐? 사실 저희들 삶에 어떤 것들은 도전이고 정말 기회가 되고 어떤 것들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자료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직면한 도전이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은 2028년도까지는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곡선이 이 파란색이거든요. 벌써 2018년도로 벌써 4년에 꺾였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거보다 더 앞전에 이제 그 주 근로 연령대,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가 만 18세에서 64세까지를 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세에서 55세까지로 치는 주 근로 연령대는 벌써 2010년대에서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정점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보면 제일 정점에 와 있고 그리고 고령 인구하고 이제 태어나는 유소년 인구들이 이제 크로스를 일으키는 이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다. 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가 뭐 총 구매력 그 지수에서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가 최전성기예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나아질 것이냐? 그 내후년도에 이거보다 나아질 것이냐? 사실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번에 뭐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미래에는 확정돼 있을까요? 변할까요? 뭐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영태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앞으로 한 30-40년도 미래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 달라지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 달라지면 결국 그 무엇을 만들어내든지 무슨 서비스가 날 것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중에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70%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아직 뭐 생산 가능 인구는 그대로지만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났죠. 앞으로 2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50%로 들어가다가 2060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불과 4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들이 계속 경제 활동에 참가를 해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되니까 인력 수요보다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막 청년 실업, 취업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구조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좀 약간 분석한 이 중기 인력 수급 전망에 보면은 앞으로 한 2028년도 정도 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노동과 자본과 요소 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은 우리 인구죠. 그리고 자본은 얼마나 나라의 돈이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거고, 요소 생산성이 우리가 말한 기술 혁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 기여도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요소 생산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1.8%, 1.5% 된다 하더라도 노동 기여도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게 노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이 경제 활동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노동 기여도가 적어지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이제 고령자가 늘어난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양할 사람들은 많아져요. 어떻게 되죠?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도 같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노동에서 자본에서 깎아먹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1%대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갔을 때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는 큰 도전을 갖고 있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죠. 기대 수명이 예전에 1970년도에는 60세 정도였어요. 앞으로 2060년대는 90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평균 90세라고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죠? 1살에서 20살까지는 보통 이제 학교 의무 교육을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20대에는 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보통 요즘 사회 진입도 늦어지고 있고 30살부터 사회 진입을 하고 6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 인구생 90세 중에서 3분의 1만 소득이 있는 거예요. 3분의 2 기간이 소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심해지고 있죠. 지금 이 인구가 198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연간 9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86만 명 태어났죠. 작년도에 27만 명. 거의 70%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작년도에 각 대학들에서 쌩 난리가 났죠. 학생들 대거 미달이 돼서 우리나라 대학의 1년에 전국 총 정원이 한 35만 명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략 한 5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근데 50만 명이 태어났는데 난 시점에서 이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느냐? 일부는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한 70% 정도 대학 진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명에서 70%면 35만 명, 딱 우리나라 정원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대학은 경쟁률이 조금만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대학들은 경쟁률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에 2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총 대학 정원이 35만 명인데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입니다. 근데 이 곡선을 뭘 말하냐면은,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팍 줄어들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줄어들긴 해도 그래도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이때까지가 언제냐? 2015년, 16년도까지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2016년도 되면 롤러코스터를 따듯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이, 제 교수님들 오시면 사실 불편해서 말씀 못 드리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들이 이 시기, 지금 작년에 이 시기가 돼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는 이렇게 되겠죠. 한 12년 정도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들이 이제 이 마지막 이 시기는 아마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10년을 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서 대학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대학으로 살아나든지 성격을 바꾸든지 신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그 대학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12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12년이 끝나고 나면은 속절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부산이에요. 자, 부산은 1년에 8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와 있고요. 작년에 2만 명도 안 됐어요, 부산은. 부산도 1년에 거의 대학 정원이 한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15,0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인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학들이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 이 인구가 이제 급격히 떨어졌다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시기에 있죠. 지금 이 시기예요. 이래서 앞으로 10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뭐냐면 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뭐냐? 우리가 대학을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70%를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졸업한 뒤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2005년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중에 그래도 83%가 취업을 한 걸로 나옵니다. 201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67%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학 계열, 우리 계열은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나머지 어떻게 돼요? 사회 계열, 예전에 뭐 인문사회, 우리 상대 이런 데 나오면 다 잘 된다 했잖아요. 예전에 과연 그랬습니다. 지금 63%. 네, 교육계열. 예전 90% 가까이 취업됐어요. 지금 62%.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기는 가는데 이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막상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얼마 전까지 이제 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우리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한테 너 뭐 할래? 이제 뭐 할래? 하면은 바로 이제 책 사들고 공시 준비해요. 근데 왜 공시 준비를 할까요? 정말 공무원 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취업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 전부 다 수시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치면은 합격하고 뭔가 이런 거에 익숙해하는 이런 토너먼트 방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졸업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야생이 된 거예요. 결국 앞이 안 보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런 부분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업은 인력난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껴왔던 그동안 변화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997년도입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올드한 영화인데 제가 대학교 때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아. PC, 자, 이 위에 뭐예요, 저게? PC통신이에요. 그때 우리 다들, 와, 정말 신기할 것 같다. 그때는 컴퓨터에다 전화선 뭐 꽂아가지고, 이제 뭐 PC통신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때 친구들 중에서 나 하이텔, 유니텔 한다 하면은, 와, 너 정말 세상을 앞서가는 아이구나. 저런 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탱크가 이따만 노트북 빡 켜고 모니터 볼록한 거 브라운 관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는 거 보고 저희는 대단하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보여줬던 영화가 접속입니다. 유니텔 천리안 엽기적인 그녀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래요. 이것도 올드한 건데. 참고로 저는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먼저 봤어요. 저 엽기적인 그녀라는 이 책을 저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준비를 했냐면요. PC통신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이게. 자, 예전에는 어땠죠? 예전에는 이거를 저는 문화 2.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0하고 2.0의 무슨 차이라지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1.0이라고 하면은 단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무슨 웹 2.0이든지 그 2.0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그 작가가 글을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면은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PC통신으로 해서 이 사이버 소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때 딱 글을 하나 써서 올리고 탁 써서 올리고 그 온라인상에서 구독을 하니까 팬들이 어떻게 해요? 작가님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랑 둘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주시고 작가님 얘 죽이지 마세요. 막 엄청 올라오죠. 거기에 작가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또 독자들은 그러죠. 이렇게 글을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쟤랑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장면에서 만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독자들이 우리 작가한테 막 글을 써요. 그러면 작가가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작가도 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맞네? 이게 더 좋겠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작가의 그 작품 과정에 참여를 해서 작가와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정말 문화 2.0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계기를 저는 이걸로 이 예를 듭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예전에 문화라고 하면 컬처라고 했어요. 그냥 문화라고 했죠. 이게 IT에 실어지면서 콘텐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문화라고 하면은 예술적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이 PC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만나니까 기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은 현재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저는 좀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해서 예를 들었고요. 자, 그리고 2004년도 제가 이제 첫 직장 다닐 때 제가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아주 오래된 그림 파일을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앞으로 8대 신규 서비스를 하고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을 해야 된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신성장 동력 파트였습니다. 9대 신성장 동력 파트. 제 신입 직원 때였어요. 1번 과제가 이동통신 기기 전에 차세대 이동통신인데 저 1번 과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와이브로부터 이제 아주 대역폭이 넓은 그런 통신망을 확충되면은 이제 통신과 정보가 합쳐지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런 차세대 이동통신이 생긴다라고 했던 게 이때고요. 디지털 TV.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와 했었어요. 이런 세상이 정말 될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TV라고 하면은 브라운관이 거의 대세였죠. 브라운관 뒤에다가 동축 케이블 딱 꽂아서 안테나 꽂아서 이리 지상파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스카이라이트 꽂아서 딱 유선 방송 보면은 야, 그 집은 정말 획기적인 집이다라고 했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저도 이 과제를 제가 이제 하면서도 이야, 정말 이게 TV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고? 디지털 TV.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TV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은 TV를 보다가 뭐 옷 드라마 주인공이 옷을 딱 입고 나면 그거 딱 주문하면 바로 되고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그때는 야 미래에 저런 것들이 펼쳐진대라고 했었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 야 이제는 홈에서 뭐 휴대폰으로 앞으로 뭐 제어하고 예전에 그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거라 했고 시스템 온 칩이나 이제 차세대 PC 우리 웨어러블 이것도 웨어러블이죠. 이런 웨어러블이 생긴다라든지 저희가 불과 2004년도에 미래 세상이라고 말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와 있죠. 저희는 그때 당시 저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이런 세상이 정말 이거 미래 첨단 사회에서나 구현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뭐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만큼 저는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거의 다 이제 됐죠. 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변화하는 어떤 단적인 현상들이 보이는데 스타벅스가 변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커피 만드는 기업으로 우리 커피 그런 숍이잖아요. 지금 어떤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세요? 스타벅스가 금융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페이 이런 거 앱 쓰시죠? 그 안에 돈 다 충전해서 있고 하시죠? 그 안에 이 페이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보면 몇 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타벅스 앱 안에 2020년도 기준 1,800억이니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로 대출도 되고 이걸로 금융화되는 거죠. 이렇게 단지 고객들이 내가 뭔가를 더 잘 사 먹을 수 있고 우리 매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그 안에 돈이 쌓이고 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금융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이 IT 세상에서는 변화한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큰 폭으로 기업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플랫폼 기업들 막 독점을 하고 있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공장 예를 들면은 하면 저기 군산에서 GM 그 군산 공장 그거 철수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산이 다 망한다고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자동차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장 안에 10,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 출퇴근하면서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리고 또 그 기업에서 이걸 뭐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차에 색칠한 페인트 공장도 옆에 만들어지고 이게 쪼는 나사 공장도 만들어지고 이 자동차 공장 하나가 있으면 이 전후방 효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운송해주는 운송 물류도 생기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인 경제 우리가 원리에서 얘기할 때는 낙수 효과라고 해요. 큰 기업 하나를 이제 만들면은 그 기업을 대기업을 살리면 거기에서 소위 말해 이제 국물이 튀어서 같이 성장한다.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저기 분당에 네이버 카카오 그런 네이버 그 본사 가보면은 공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빌딩 하나 있어요. 직원들끼리 있습니다. 공장도 없어요.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돼요? 부는 다 쓸어가죠. 이렇게 그 승자 독식의 시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 그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가상경제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요. 저희 우리 이제 메타버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뜨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거의 뭐 10년도 넘게 한 10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VR 사업단에서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명칭만 좀 달리해서 나온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컨셉은 기본 컨셉은 그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첫 번째로 고객들이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가 됐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말 누구 매니아층이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이나 이용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는 이 모바일이나 단말기 이런 기기들이 최적화가 되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자리 어떻게 돼요? 다들 그러죠. 4차 산업에 인공지능에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할 때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자리는 있다.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전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물레를 막 돌렸습니다. 배틀을 돌려서 옷을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방직기계가 생기니까 대량으로 막 찍어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이렇게 공장에서 다 찍어내면은 우리 다 일자리 잃는다. 일자리 없어졌나요?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생산은 이런 대규모 공장에서 하고 물류라든지 재료든지 그런 쪽의 일자리가 늘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의 저는 양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일자리가 형태가 바뀐다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무인 매장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원들 일자리 없어지는 것 같죠. 반대로 보면은 이 무인 매장 키오스크 생산이 엄청 딸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인 매장에 계산하신 분들은 없어졌겠지만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쪽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몰리고 있는, 일자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뛰고 여기 있다가 여기로 뛰는 이런 하핑 현상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페토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어떤 굿즈를 팔고 저 안에서 어떤 아바타를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그래서 이런 가상 경제화되고 있고,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NFT라는 것이 있습니다. NFT가 뭐냐면은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 생겼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소위 말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의 원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똑같이 인쇄를 하면은 그게 똑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원작과? 없죠.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그 모나리자를 막 그림을 그립니다. 따라 그려서 그렇게 복제판을 만들잖아요. 오히려 요즘 대학생들이 더 잘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죠. 하나는 프라이스리스고 이거는 정말 프라이스리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NFT가 왜 생겼느냐 하면 그 배경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미디어 아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들, 내가 만든 어떤 동영상, 그리고 내가 어떤 촬영한 그림, 또는 내가 미디어에서 제작한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도 무한정 똑같이 이거는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본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서 출발한 게 NFT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미디어 아트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원본이야.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복제해 나가는 게, 이게 다 복사판들이고 내가 만든 최초의 이거, 내 손으로 만들어낸 이게 원본이어서 여기다가 NFT라고 하는 코드를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림은 복제된다 하더라도 이 NFT가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가 만든 이 미디어 아트가 원본이고 복제품. 그래서 이거는 수십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실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9,000개 정도 이
이 아이콘을 만들었거든요. 이 아이콘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이게 몇십억짜리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상경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NFT, 사실 블록체인보다도 지금 요즘 NFT가 훨씬 더 핫합니다. 이런 그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흔한 남매입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우리 다들 좋아하는 BTS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뉴 미디어 시대의 챔피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BTS가 우리나라에서 KBS, MBC 음악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했으면은 한국에서의 어떤 인기가요가 됐을 텐데 유튜브로 데뷔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화 배급사들이 해서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든지 특정 영화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잡았는데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사람 모바일 폰 안에 플랫폼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는 어떤 이 대형 자본이 갖고 있었던 또는 방송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필터링, 이 게이트가 있었는데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데뷔를 할 수 있었거든요. 흔한 남매, 여기 무명 개그맨으로 결국 방송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데뷔를 못해서요. 아마 했다가도 아마 퇴출될 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튜브로 본인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일반 개그맨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개그맨이 됐고 오징어 게임이나 BTS 결국 기존의 어떤 게이트를 넘어가서 이런 뉴 미디어 시대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고요. 그래도 우리 야놀자 김재현 대표하고 당근마켓 우리 무신사 대표예요. 이 네 분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논쟁도 있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취미와 관심이 사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면서 이제 흙수저는 절대로 금수저가 될 수 없고 한 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라든지 플랫폼 세상이 되면서 흙수저가 용이 아니라 신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흙수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배달의 민족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우리 유니콘 기업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오고 전문대 나왔습니다. 우리 야놀자 대표, 야놀자 대표도 아마 천안에 무슨 공고 실업계고 나오고 예, 저기 전문대 나왔고 당근마켓 이분은 4년제인데 아마 동서울대학교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듣보잡학교 그런 데를 나왔고 무신사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무슨 신발 무슨 그 디자인학과 이런데 나와서 정말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관심사 특히나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해가지고 프리첼에다가 자기가 이제 어떤 신발 사진들만 막 컬렉션 해놨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금 기업 가치가 3조가 넘는 무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수학, 영어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래야 성공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 점점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것과 같냐면 부모들이 열심히 애를 가르쳐가지고 축구선수로 가르쳤어요. 이제 데뷔시키려고 하는데 야구장으로 짠 바뀌어버린 겁니다. 쓸모가 없죠. 이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라는 걸 봤을 때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는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AI 프로그램의 원리를 아시면은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AI가 어떤 원리인지 혹시 아세요? AI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죠. 음성인식이라고 하면은 딱 프로그래밍된 이 말에 적합한 딱 맞는 거를 넣어야 이게 되는 거였어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1과 0으로 조합된 이런 이진수 코드의 결합으로 인해서 1이면 on, 0이면 off 이런 걸로 해서 동작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디지털 방식의 이런 동작 원리입니다. 그런데 AI는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를 빈도 분석을 해서 여기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00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날씨가 좋은 날 사람들은 공원에 간다라고 한 게 한 50%가 나왔고, 그리고 백화점으로 간다는 게 한 20% 나오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뭐가 제일 우세한 대답이 돼요? 공원으로 간다는 게 우세한 대답이죠. 그러면 AI는 오늘 날씨가 좋으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 공원으로 지목합니다. 왜냐? 가장 우세한 답변이 모인 것으로 가도록 이게 정답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전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그거예요. 이 알파고가 수업을 한 건 정말 수많은 바둑들 둔 이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자, 보통 이 돌을 이렇게 놨을 때 이 맞돌을 여기다 놨을 때의 승률과 여기로 놨을 때 승률과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한 자료를 해서 가장 승률이 높았던 포인트로 돌을 딱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2015년도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스마트 헬스 쪽의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와닿았던 게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였거든요. 이 왓슨이 그때 당시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자연어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언어 인식 기능을 가진 거는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여기에 프로그래밍 된 언어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왓슨의 특징은 뭐냐면 왓슨한테 가서 왓슨 내가 오늘 허리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허리가 찌뿌둥해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이 왓슨이 언어적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상황에서 지끈지끈이라고 하는 것은 두통으로 보통 쓰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찌뿌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으로 접목되면 어떻게 쓰는 게 많았다. 결국 이 빈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걸 알고리즘을 짜니까 이 자연어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보편적인 이야기들과 정답률로 계산을 하도록 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가장 많은 것들이 정답으로 찝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100명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또는 100명이 정말 99명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정말 튀는 아이디어를 한 거, 우린 이걸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인공지능은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인공지능의 보편성을 벗어나서 인간의 창의성을 가진 것.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는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의 가치가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적인 거나 테크놀로지적인 측면들은 점점 기술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들 늘어났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일을 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집에 있든지 커피숍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누구도 나를 감시를 하지 않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도 요즘 말할 때 옛날에는 기술 기업 이런 데를 투자를 할 때 기술 기업을 뽑았어요. 또 그리고 어디가 뭐 돈이 많은지 자본력이 탄탄한지 어떤 데가 기술력이 뛰어난지 예전에는 좋은 기업을 말하고 어떤 유망한 기업을 말할 때 그런 기업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ESG라고 합니다. ESG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결국 이게 뭐예요?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 오염, 환경 오염을 하지 않고 이런 지구를 보존하며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며 어떤 그 창업주 독단적인 그런 밀실 경영이 아니라 다 열려있는 경영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늘어나는 게 ESG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옛날에는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거였다면 가면 갈수록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정말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혹시 미네르바 스쿨을 들어봤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네르바 스쿨은 지금 뭐 화제가 됐어요. 하버드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총 7개 나라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토론 중심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에콜 40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IT 그 교육기관인데 전 세계에서 IT 개발자 양성 과정 중에 제일 혁신적이라고 한대요. 이 에콜 42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료가 없어요. 표준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교재도 없고요. 교수님도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태스크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과제를 내가 동료들에게 물어보든지 기업에 찾아가든지 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 협업을 통해서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만 풀 수 있는 이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겠어요? 결국 내가 스스로 일을 하는 자율성과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과 또 당연히 그러면서 기술이 늘어나겠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향하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서 확정된 건 딱 하나가 있다. 뭐냐?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라는 것만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대는 90년대입니다. 90년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쓸모가 있을까요? 뭐 불행하게도 그때 배웠던 것들이 현재 지금 사실 쓰이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이 대세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10년 뒤에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요즘 소프트웨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엄청 돈 풀어가지고 AI 이제 소프트웨어 풀스택 개발자 엄청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 코딩하는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개발자들이 언어를 딱 가지고 프로그램이 막 쳐야 만들어지잖아요. 프로그램이. 지금은 아예
이 프로그램 이 기계에다가 여기다가 이 화면 만들어주고 어떤 기능 넣어주고 알아서 걔가 코딩 싹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재 개발자라고 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코딩 배우고 있는 것들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아마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 전부 다 MS-DOS 썼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DOS dir 해가지고 딱 치고 하면 그 폴더 하나를 만들려면 그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우클릭 하나 딱 해버리면 폴더 만들어지죠. 그 당시 열심히 프로그램 막 했던 아이들, 그게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교육은 노하우에 집중을 했어요. 규격화, 대량 생산화, 최적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규격화 시켰어요.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는 공부 잘하고 뭐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안 했어요. 왜냐? 선진국이 답이니까. 항상 저희도 그래요. 벤치마킹에 저기 해외 사례 뭐 있어? 그래서 프랑스 사례는 뭐고 미국 사례는 뭐고 막 해서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하기만 하면 돼. 걔네들 했던 대로. 그게 과거 우리 교육이었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선진국,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왜? 노하우가 아니라 no why. 우리는 이걸 왜 하지?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우리는 답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선진국들이 답이었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를 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아지지?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수용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부산시 인재 양성 현황들이고 이런 것들은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참고로 이제 부산시 현황을 보면은 이제 부산시는 이런 산업군들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산이 산업에 맞게 이제 우리 교육이나 훈련 과정들도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말씀 좀 다 드렸습니다. 네.